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굴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거래 내역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5천만 원.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 47분에 인출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동네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도장도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열쇠는 저와 아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수야, 엄마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혹시 내가 쓴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인출했어요. 저희 집 융자금 때문에 급하게 필요해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갔다니요. 제 장롱을 열고 제 도장을 찾아서 제 이름으로 돈을 인출했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내 통장을 훔쳐갔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굴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30년을 홀로 키운 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까? 도둑이라는 표현이 과했을까요? 하지만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갔으면 그게 대체 뭡니까? 이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3년간 저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투를 그냥 넘겼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건 제가 57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나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식당과 8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저는 그 식당을 운영하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은 갈라지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만은 남들처럼 대학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민수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민수가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2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아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라면으로 때우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난방비 아끼려고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던 결과였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말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31살이 된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새 옷을 꺼내 입고 미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처음 만난 윤지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교육 수준도 높고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윤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차분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권하면 고맙다고 말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좀 서툰 면이 있을 텐데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정말 착하세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윤지가 돌아간 후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윤지 어때요? 괜찮죠? 응, 참 조용하고 점잖은 아이 같구나. 내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예식장도 신혼집도 혼수도 모두 아이들이 알아서 정했습니다. 저는 그저 민수가 필요하다는 것만 지원해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아쉬웠지만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식당 일로 거칠어진 제 손이 부끄러웠지만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웃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조용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방해가 될까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가끔 전화를 걸어오면 짧게 안부를 묻고 끊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윤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태교에 좋다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윤지야, 몸은 괜찮니? 입덧은 심하지 않고?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윤지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간 음식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에 오래 머무는 게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윤지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민수를 닮아서 눈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애가 놀라잖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윤지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손주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점점 더 저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산후에는 무리하면 안 돼.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괜찮아요. 육아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요. 윤지의 목소리에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손주 이유식을 만들어 가져갔을 때였습니다. 윤지가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싱거운데요.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들어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예전 방식대로 해서. 어머니, 육아책 좀 보세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낡은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이유식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손주가 돌이 되던 날, 저는 미역국과 떡을 준비해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는 제게도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윤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친정 식구들이 올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윤지야, 엄마가 미역국하고 떡 준비해 왔어. 어디 놓을까? 어머니, 오늘 친정 엄마가 다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냥 오세요. 윤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손에 든 무거운 냄비를 보면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다 만들어 왔는데 그냥 놔둘게.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어머니, 윤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꽤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오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까? 뭐라고? 저희도 부부예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방해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온 게 잘못이었단 말입니까? 윤지야, 엄마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손주는 민수 아빠가 매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꼭 이렇게 자주 오셔야 해요?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저와 윤지가 마주 서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여기 서 계세요? 민수야, 엄마가 미역국하고. 오빠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줘요.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신다고. 윤지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윤지가 요즘 육아 때문에 좀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은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 손이 아니라 며느리 손을 잡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불편한 존재, 거추장스러운 시어머니. 알았어. 그럼 엄마는 이만 갈게.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윤지 말이 맞아.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불편하지. 저는 가져온 미역국과 떡을 현관에 내려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간 제게 자주 오지 말라고 하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차림. 제가 며느리 눈에는 이렇게 초라하게 보였나 봅니다. 세련되고 교육받은 며느리 옆에서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명절에만 가면 되겠지, 생일에만 얼굴 보면 되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는 석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몸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너희 불편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번 주말에 밥이라도 먹어요.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석 달 동안 손주 얼굴을 못 봤는데 이제야 연락이 오다니요. 하지만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약속한 날 저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손주를 위한 장난감도 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윤지는 휴대폰만 봤습니다. 손주는 칭얼거리고 민수는 손주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보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올래? 어머니, 애가 낯을 가려서요. 지금 안 그래도 예민한데. 윤지가 손주를 제게서 멀리했습니다. 낯을 가린다고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안으면 웃던 아이가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또 연락하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다음에 또 석 달 후에 연락이 오려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불편하면 멀리하는 사람, 30년을 키운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키운 거 맞아? 그로부터 몇 주 후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윤지가 몸이 안 좋대요.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데 내일 하루만 엄마가 와서 윤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그리고 손주도 봐야 한다는데 어떻게 안 간다고 하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출장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윤지가 열이 좀 있어서요. 약 먹이고 죽 좀 끓여주세요. 저녁에 들어올게요.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윤지 방으로 갔습니다. 윤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정말 아파 보였습니다. 윤지야, 괜찮니? 어디가 많이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프고 몸이 으슬으슬해요. 그럼 엄마가 죽 끓여줄게. 약은 먹었어? 아직이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약을 먹인 후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지우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미, 배고파? 그래, 지우야. 할미가 밥 해줄게. 죽을 끓이면서 손주 밥도 챙기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돌렸습니다. 예전 식당 일할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함께 있으니 힘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윤지에게 죽을 갖다 줬습니다. 윤지는 몸을 일으켜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응? 호박죽인데.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잖아. 저 호박 싫어하는데요. 민수 오빠가 말 안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네. 다른 거 끓여줄까?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윤지는 마지못해 몇 숟가락 먹더니 그만 먹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다른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 제가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채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간 음식을 윤지는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민수더러 맛있게 먹었다고 전화할 때 그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주 지우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 방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아마 자고 있나 봅니다. 그때 윤지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친구로 보이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왔어? 고생이네 키읔키읔. 그 메시지 위로 윤지가 보낸 이전 대화 내용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오신대.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픈 척하면 안 와? 그래도 올걸? 이번 기회에 애 좀 맡기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는 아프지도 않았던 겁니까? 저를 불러서 아이나 봐달라는 속셈이었던 거였습니까?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돈은 많잖아. 잘해줘 키읔키읔. 알지. 그래서 참는 거지. 2억 넘게 있다던데.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돈. 윤지는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잘하는 척한 것도 공손하게 구는 것도 다 제 돈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본 윤지는 가짜였던 겁니다. 그때 윤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였는데 아까보다 훨씬 멀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윤지는 제가 휴대폰을 받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따라 갖다 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네. 열은 좀 내렸어? 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생했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말이었으니까요. 저녁 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윤지 괜찮아졌어요? 응.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 그럼 엄마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알고 있는 걸까요? 민수도 제 돈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장롱 속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2억 5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 이 돈 때문에 며느리가 저를 참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이 돈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받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안 정리를 하다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롱 안쪽 서랍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정리합니다. 통장과 도장은 제일 안쪽 서랍 왼쪽 구석에 보관합니다. 그 위에 손수건을 덮어두고요. 그런데 손수건이 다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 묶음을 꺼내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개의 통장이 있어야 했는데 2개만 있었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들어있던 통장이 사라진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 집안을 뒤졌습니다. 책장도 뒤지고 옷장도 뒤지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없었습니다. 도장도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같은 곳에 보관했었는데 둘 다 없어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까요? 저 혼자 사는 집에 누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런데 문이 부서진 흔적도 없고 다른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정확히 통장과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 아들만이 제 집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윤지도 몇 번 이 집에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객님, 지난주 수요일에 5천만 원 인출되셨네요. 제가요? 제가 인출한 게 아닌데요. 신분증과 도장으로 본인 확인이 됐습니다. 창구에서 직접 인출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는 집에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창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행장님이 오셔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찍힌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모자를 쓰고 제 외투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와 체격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출금하신 분 성함이 윤지 씨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윤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네, 신분증은 고객님 것이었지만 출금 전표에 대리인 이름을 윤지로 적으셨더라고요. 윤지. 며느리가 제 옷을 입고 제 신분증을 가지고 제 도장을 찍어서 돈을 가져간 겁니다. 대리인 위임장은 있었나요? 죄송하지만 그때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지만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훔쳐간 겁니다.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제 장롱을 뒤져서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제 옷까지 입고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인출한 겁니다. 도둑질입니다. 명백한 도둑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장롱을 확인했습니다. 제 외투 하나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안 입는 검은색 외투였습니다. 모자도 하나 사라졌습니다. 윤지는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언제 들어왔을까요? 아마 제가 목욕탕에 간 날이었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목욕탕을 가는 걸 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전화로 말한 적이 있으니까요. 엄마, 수요일 오후에는 통화가 안 되네요. 응, 그 시간에 목욕탕 가거든. 그 대화를 윤지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노렸던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요.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다니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혹시 민수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혹시 민수가 시킨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 며느리 혼자 한 짓일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너 지금 집에 있니? 아니요, 회사에 있어요. 왜요? 퇴근하면 엄마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윤지도 데리고.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보고 말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를 다시 봤습니다. 5천만 원.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 중 5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아들과 며느리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물어볼 겁니다. 왜 제 돈을 훔쳐갔는지.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윤지였습니다. 윤지는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돈을 훔쳐간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너희 둘 중에 누가 우리 집에 왔니? 민수와 윤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요일요?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요. 윤지 너는? 윤지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집에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니? 저는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5천만 원 인출. 출금자 윤지.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윤지가 엄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어. 엄마 허락도 없이. 어머니. 윤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 융자금 때문이었어요.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엄청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도둑질이라니요.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갚을 생각이었으면 왜 미리 말을 안 해? 왜 몰래 가져가? 말씀드리면 안 빌려주실 것 같아서요. 윤지는 당당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거 알고 있었니? 아들을 봤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몰랐을 거라고, 며느리 혼자 한 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다는 걸. 어쩌면 함께 계획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윤지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내가 내 엄만데? 엄마 돈을 훔쳐가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훔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갚을 거예요. 몇 달 안에 다 갚을게요. 갚으면 된다고 생각해? 민수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문제야. 엄마, 엄마는 너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야? 돈이 필요하면 몰래 가져가도 되는 사람이야? 윤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걱정하게? 웃기는 소리 하네. 걱정돼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안 빌려줄까봐 그런 거잖아. 어머니,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열쇠는 민수만 갖고 있는데. 윤지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윤지한테 열쇠를 복사해 줬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제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해 줬다니요.
그럼 윤지는 언제든지 제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복사를 해줬다고?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그게 윤지가 가끔 엄마 집 청소도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지가 제 집 청소를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열쇠는 오직 이런 일을 하려고 복사한 거였습니다. 청소? 청소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도둑질하러 온 거잖아. 엄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엄마는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집 융자금 때문에 매달 얼마나 쪼들리는지, 그래서 엄마 돈을 훔쳐가는 게 정당화돼? 훔친 게 아니라고요. 빌린 거예요. 빌리는 건 허락을 받고 가져가는 거야.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편에 서서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엄마 돈이 필요했던 거지? 윤지 혼자 한 게 아니라 너희 둘이 함께 계획한 거지? 엄마, 대답해.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윤지가 말했을 때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고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들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며느리 혼자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일이었던 겁니다. 알았어. 이제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갚을게요. 몇 달만 기다려주세요. 됐어.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너희 얼굴 보기 싫어. 민수와 윤지가 일어섰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고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 민수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제 돈을 훔쳐간 걸요? 게다가 아들까지 공범이었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을 키웠어. 당신이 세상 떠나고 혼자서 다 키웠어. 식당 일하면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민수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어. 그런데 이게 뭐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갔어. 며느리하고 짜고 말이야.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야?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책상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제목을 쓰고 나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 박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 재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아들에게 주지 않을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득 예전에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이를 위해 버티는 그 눈빛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울 때 저도 그런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에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본인의 모든 재산은 미혼모 보호시설에 기부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 돈은 진짜로 힘든 사람들에게 갈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 김민수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며느리 윤지와 공모하여 본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인에서 배제한다. 이유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유언장을 다 쓰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돈은 제가 원하는 곳에 쓰일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에 몰래 들어온 일, 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일, 5천만 원을 인출한 일, 그리고 아들도 알고 있었던 일까지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아드님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유류분이요? 네. 법적으로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요. 상속 결격 사유라고 하죠. 그럼 제 경우는 해당이 되나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증인 진술 같은 것들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 장롱 사진, 그리고 윤지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변호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충분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상속 결격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제 유언대로 될 수 있나요? 네. 유언장을 공증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생겨요. 공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제가 직접 유언장을 읽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2억 원 정도 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가족은 없어요. 이제는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일 시설을 방문해도 될까요? 직접 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지? 우리 돈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탐욕스러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을 방문한 날,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습에서 제 과거를 봤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눈,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들. 시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곳 엄마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저도 혼자 아이 키워봐서 압니다. 기부해 주신 돈은 엄마들의 자립을 위해 쓰겠습니다. 직업 교육도 하고 주거 지원도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는 걸 보니 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따뜻하게 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나눠요. 제발이에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여기서요? 집 안에서. 여기서 해. 짧게. 윤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안 일어날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지나가던 이웃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윤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동네 소문이 나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요. 거실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분 안에 말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집 융자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도둑질을 해? 도둑질이 아니라. 그럼 뭐야? 허락도 없이 남의 돈 가져가는 게 도둑질 아니면 뭐야? 윤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정말 다 갚을게요. 몇 년이 걸려도 다 갚을 테니까 제발. 됐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결정이요? 내 재산은 전부 기부하기로 했어. 법적으로도 다 처리했고.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자 그대로야. 미혼모 보호시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어. 유언장도 썼고 공증도 받았어. 어머니, 그럼 민수 오빠는요? 민수 오빠 몫은요? 없어. 한 푼도 없어. 윤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황과 분노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 오빠는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가? 그건 저희가 갚으려고 했어요. 갚는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라고? 너희가 정말 갚을 것 같아? 윤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 잘못했다는 반성이 아니라 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한 화. 어머니,
그래도 2억이 넘는 돈을 그냥 남한테 주시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저희도 도움이 필요해요. 집 융자금 때문에 매달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돈 훔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윤지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는 척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으세요? 없어. 아기가 생기면요? 그래도요? 아기, 네.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카드였습니다. 임신했으면 아기 잘 키워. 그게 엄마 할 일이야. 어머니 손주잖아요. 어머니 첫 손주인데, 손주는 너희가 키워. 할머니 돈은 필요 없다며? 윤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 나중에 혼자 늙으셔서 외로우실 때, 그때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연락하셔도 저희는 안 받을 거예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래. 연락 안 할게. 걱정 마. 어머니, 이제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윤지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세요? 상처? 30년을 키운 엄마한테 도둑질한 아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윤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겪으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은 옳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 돈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윤지한테 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입니다. 윤지가 다녀간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시설 관련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의 대학 동창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구 일에 끼어드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제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결혼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민수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시어머니에게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돈을 목표로 결혼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윤지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샷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2억 넘는 돈을 기부한다니 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집도 사고 차도 바꿀 수 있는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지가 제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연기가 힘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배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윤지는 눈물까지 짰는데 안 넘어가더라며 저를 돌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신 카드를 썼냐는 친구의 질문에 윤지는 그것도 안 통한다며 어이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니면 제 마음을 돌리려는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지는 친구들에게 민수를 만나기 전부터 제 돈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참고 산 건데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이라니요. 민수를 만나기도 전부터 저를, 아니, 제 돈을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다음 사진에는 더 가슴 아픈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 게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욕이 나왔지만 꾹 참았다고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3년 동안 잘 참았다며 위로했고, 윤지는 2억 때문에 참을 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운영한 식당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윤지는 그 더러운 식당 냄새를 풍기는 시어머니를 상대하느라 힘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키우려고 피땀 흘려 일한 그 식당을 더럽다고 표현한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본 윤지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공손한 며느리, 착한 며느리, 모두 돈 때문에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윤지는 친구들에게 손주 핑계로 우리 집 구경하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주 오지 말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참는 거지 아니면 진작 연을 끊었을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통장을 훔쳐가기로 결심한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는 친구들에게 제 집 열쇠를 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장 위치도 대충 알고 있으니 몰래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범죄라고 말렸지만 윤지는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 돈이 될 건데 미리 가져오는 거라고 정당화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가진 사람,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용기를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제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진들을 다시 한 장 한 장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 평생 모은 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 없는 사랑, 거짓으로 포장된 효도, 그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저를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과의 기부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법률적인 서류 작업과 계좌 이체, 공식적인 기록 등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하나하나 진행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제 돈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몇 번 더 왔습니다. 전화도 걸려오고 문자도 왔고 한 번은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지의 문자 메시지들을 본 후로는 확신이 섰으니까요. 기부가 모두 완료된 날 시설장님이 감사패를 전해주셨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패였습니다. 시설에 있는 엄마들도 함께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20살 남짓한 엄마, 쌍둥이를 키우는 30살 엄마 모두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한 젊은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제 젊은 시절을 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그 시절의 저 말입니다. 제 돈이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통장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었습니다. 시설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시지 않겠냐고요.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거나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시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아이들 밥을 준비하고 엄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먹어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제 주변을 맴돌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일 거야. 지우 좋아하는 거지? 아이의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제 손주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이름을 부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주 생각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고 제 손주는 제 손주니까요.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맛있다고 말하는 아이들, 더 달라고 그릇을 내미는 아이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이 맛있다고 할머니가 좋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4살의 수진이라는 엄마였습니다. 임신 중에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언젠가는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날 수진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었던 이야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곳 사람들과 가족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시설 아이들이 손으로 그린 카드를 선물해 줬습니다. 서툰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받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로부터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마지막으로 온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사진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려주기만 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 30년 동안 아들만 보고 산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그런데 말이야, 여보. 혼자가 아니더라고.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박영자로 살아.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영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밥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게 참 좋더라고. 조건 없는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살고 있겠지? 아기도 낳았대. 내가 할머니가 됐어. 그런데 말이야, 그 아이를 보고 싶지가 않아. 이상하지? 손주인데. 아마 내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그런가 봐.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남긴 돈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이제 내 노후는 내 마음이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희생이 당연한 권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마세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 며느리, 사위이기 전에 당신 자신으로 사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되 당신 자신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선택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